반갑습니다. 전지적 소스 시점의 김대욱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베트남 외식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쇼츠로 찍었던 영상 중 하나가 그 롯데 그 백화점, 그 하노이에 오픈을 한 롯데 백화점을 갔었던 건데요. 롯데 백화점을 가보면 가장 놀라는 점이 1층에 오토바이 주차장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. 바꿔서 얘기하면 베트남에서 내가 외식업을 할 때 이 오토바이 수요자들의 마음도 읽어야 되지만 오토바이를 어떻게 편하게 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줄 건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. 베트남에 있는 식당 중에서 좀 약간 중대형의 식당을 가보면 앞에 한 명이나 두 명 정도 그 관리인이 있고 그 관리인이 오토바이를 계속 관리를 해줍니다. 그래서 그 오토바이를 관리를 해주는 그 관리인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. 그래야 더 많은 오토바이를 댈 수 있고 오토바이 도난이나 분실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지금은 내가 직원을 뽑아서 오토바이를 관리하기도 하지만 이 외주를 주는 형태들도 만들어져 있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내 오토바이를 관리해 주세요 하면 외부에 있는 인원이 와서 그 외주업체에서 와서 그 오토바이를 관리해 주기도 할 정도로 이 오토바이를 주차를 하거나 오토바이를 관리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동선만큼이나 오토바이를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주차를 할 건지, 오토바이 주차장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가 가장 관건이 바로 베트남 시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생각보다 현지의 시내 쪽에 가면 오토바이가 다니는 길이나 이런 것들이 일방 통행이 생각보다 많습니다. 그래서 오토바이가 한쪽으로 일방 통행을 해서 다녀야 되는 그런, 차나 오토바이가 한쪽으로 통행을 해야 되는 큰 대도로변이 아니고 도심을 들어오게 되면 일방 통행을 해야 되는 도로들도 굉장히 많고, 일방 통행을 하는 그런 도로에서는 왼쪽보다는 아무래도 오른쪽을 넣는 게 훨씬 더 아무래도 가시성도 좋을 거고 접근성도 훨씬 좋기 때문에 오른쪽에 얻는 것이 가장 좋을 거고요. 그리고 큰 대도로변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큰 대도로변에 음식점들이 잘 보이지가 않는 경우들이 많거든요. 뭐 물론 이제 예를 들면 호치민을 예를 들면 중심가에서 외곽으로 벗어나면 외곽에 있는 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 퇴근을 하면서 보면 어떤 현상들이 있냐면, 이제 테이크아웃을 하려고 포장을 할 때 보면 저희가 차를 타고 가거나 오토바이 타고 가도 오토바이에서 내려서 가서 그 제품을 받아가지고 계산을 하고 오는데, 그 재밌는 거는 드라이브 스루처럼 그냥 오토바이를 타고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. 그래서 주문을 하면 그 사람들이 그 제품을 주면 오토바이 그 손잡이에다가 그걸 걸고 그대로 출발을 하죠. 그런 오토바이들이 서 있는 자리들도 있고, 아예 안에서 먹는 사람들이 서 있는 자리들이 이렇게 또 오토바이를 놓는 자리들이 이렇게 구분이 돼 있거든요. 근데 생각보다 약간 그 시내 중심가 쪽, 뭐 예를 들면 1군이나 2군 쪽에는 그런 경우들이 없는데, 좀 벗어난 이 한인타운이 존재하는 7군이라든지 이런 쪽에 가서 그런 도로들을 보면 퇴근을 하면서 음식을 사가는 형태, 오토바이에서 내리지 않고 사가는 형태들의 음식점들이 이렇게 질비하게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내가 어느 상권에, 뭐 예를 들면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주차를 하고 먹을 거냐, 아니면 퇴근을 하는 길에 혹은 출근을 하는 길에 간단하게 그 음식을 사서 먹을 수 있는 것이냐에 따라서 오토바이를 대는 방법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틀려지기 때문에, 퇴근을 하면서 많이 먹는 음식이면 아무래도 중심가에서 외곽으로 벗어나는 그런 쪽 오른쪽에서 내 매장을 내는 것이 좋을 거고, 그렇지 않고 어떤 목적 구매를 위해서 움직이는 곳들은 출근을 하면서도 충분히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른쪽이 좋겠죠. 그런데 이제 외식업 중에서는 뭐 당연히 외식업 같은 경우에는 목적 구매라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음식을 원하는 장소에서 편하게 먹는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퇴근을 하면서 판매를 하는 음식일 거면 퇴근을 하면서 먹을 수 있는 장소, 퇴근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밀리는 장소 쪽에다가 내 음식점을 차려야 할 것이고, 그렇지 않고 출근을 하면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다 하면 아무래도 출근을 하는 쪽에다가 차리고, 입지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오토바이의 흐름이고 오토바이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들을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호치민 전체가 건물 폭이 거의 4m 내외의 건물이 굉장히 많습니다. 왜 이렇게 좁게 건물을 졌을까? 좁고 긴 건물들이 굉장히 많아요. 와우, 얘를 좀 더 넓게 잡았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좁게 만들어 놨을까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. 그래서 답답하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. 그런데 이거는 베트남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.
그 호치민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식민지를 겪으면서 프랑스에서 어떻게 보면 새롭게 건설을 한 그런 그 지역이거든요. 그런데 그때 지역을 할 때 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도로세라는 게 굉장히 그 비쌌거든요. 그래서 도로를 점유하면 점유하는 것만큼 도로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도로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 건물 폭 자체를 좁게 그리고 길게 만들었던 거죠. 그래서 그 프랑스의 영향에 의해서 그 건물을 짓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그 호치민에 있는 건물들이 거의 폭이 4m밖에 되지 않습니다. 아무래도 그런 이 폭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업종마다 내가 이런 폭을 가지고서도 이런 장사를 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. 내가 이렇게 큰 음식점, 파인다이닝을 내려고 가정을 한다면 그 낼 수 있는 장소가 굉장히 한정적이고 그리고 금액 자체도 고가일 거기 때문에 그런 곳을 알아보기 이전에 내 업종에 맞는 이 폭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하고 베트남을 오시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. 외식업을 창업하기 위해서 소스도 개발이 완료됐고 이제 그 베트남에 있는 공보 등록을 완료해서 유통을 다 할 수 있는 구조까지 만들었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이제 매장을 얻어야 하는데 이 매장을 얻는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선 폭도 좁고 통 전체를 임대를 해야 하고 오토바이 방향도 확인을 해야 되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뭐 좋다고 하는 곳에 뭐 저희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 자리 쪽은 그 레탄통이라고 해서 일본인 거리거든요. 근데 그 거리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기본적으로 싼 곳은 600만 원, 그리고 좀 좋은 곳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짜리, 뭐 1500만 원짜리,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커피숍 같은 경우에는 월세가 2000만 원 정도 합니다. 그런데 여기 역시도 그렇게 대형 건물이 분명히 아니죠. 폭도 3에다가 간신히 넘고 건물 전체를 임대를 했다고 해도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평수가 그렇게 크지가 않은, 그런데도 이제 임대료 자체가 이렇게 굉장히 크게 나오는 곳이 많거든요. 물론 외곽으로 벗어나면 뭐 100만 원짜리, 뭐 100평 가까이 되는 곳인데 이제 칠군에 있는 그 공장을 하는 곳을 제가 이제 그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공장 자체가 한국 평수로 따지면 한 120평 정도 되는데 월 임대료가 뭐 한 120만 원 정도? 건물도 이제 3층으로 지어져 있는데 그거는 이제 본인이 지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런데 그렇게 싼 곳도 분명히 존재를 하지만 실제로 자기하고 맞는 상권의 그 입지, 그런 입지에서의 그 월세는 한국보다 훨씬 더 비싼 곳들이 분명히 많습니다. 그런데 그걸 생각하면서 야, 뭐가 이렇게 비싸? 이렇게 비싸면 우리 못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인건비가 저렴하고 원재료비가 저렴하고 그리고 그거에 따른 그 임대료는 한국과 비슷하다 라는 상태에서 수익이 날지 안 날지를 판단을 분명히 먼저 해보셔야 돼요. 거의 대부분의 외식 기업들이 들어왔다가 포기하는 부분들이 바로 여기거든요. 따지고 보니까 물건이나 이런 것들도 거의 내 식자재 중에 절반, 뭐 야채나 이런 건 아니지만 내 식자재는 또 한국에서 다 들여와야 되고, 한국에서 들여오다 보니까 그 금액 자체가 아무래도 관세도 붙고 거기에 운송료도 붙고 더 비싸지고, 이 비싸져 있는데 이거를 인건비로 상계를 하려고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막상 보니까 임대료조차도 한국하고 별 차이가 안 나고, 그리고 판매하는 판매 가격은 아무래도 한국이랑 똑같이 팔 수 없으니까 좀 저렴하게 팔아야 되고, 야 그럼 이렇게 팔아서 무슨 수익이나 라고 생각을 하셔서 포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상권과 입지를 먼저 생각을 하신다면 거기에 따른 임대료는 한국과 동일하다 내지는 한국보다 더 비쌀 수 있다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서 수익 분석을 하셔야 된다는 점도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. 브랜드 커피의 내부를 가보시면 그 내부의 특징이 뭐 기본적인 인테리어도 잘 돼 있지만 그 계단을 보면요, 프랑스 19세기의 그 바로코 양식처럼 굉장히 예쁜 형태의 계단들이 만들어져 있거든요. 그래서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갈 때 그 계단을 올라가 보면 베트남의 브랜드가 아니고 이거는 그 외국 해외의 브랜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고급스러운 형태의 그 바로코 양식이 존재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. 바꿔서 얘기하면 이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자사에서 가장 스타벅스의 그 커피 수요에 대한 경쟁력, 스타벅스 브랜드에 대한 경쟁력을 분명히 알고
그 자국인 베트남에 와서 자국에서 나는 품질 좋은 그런 원두와 함께 인테리어도 프랑스의 식민지 시설에 있었던 그런 그 바르코 양식을 실내에 접목을 해서 그런 역사적인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만들어서 그때 그 바르코 양식까지도 그 인테리어에 접목을 했다는 거죠.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을 극대화해서 현지에 있는 그 베트남 사람들도 하이랜드를 봤을 때는 굉장히 고급스럽기도 하면서 동시에 자국에서 만들어 놓은, 자국에서 만든 커피숍이라는 긍지를 갖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브랜드입니다. 물론 콩이라는 커피숍이 훨씬 더 베트남스럽긴 하지만 제가 느꼈었던 그 외식업체, 외부에서 이 프랜차이즈 외식을 하면서 베트남에 진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업체들은 하이랜드 커피를 좀 더 주의 깊게 보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베트남을 제가 그 소스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, 그리고 현지에서 그 소스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그 현지에 있는 식당들하고 협업을 하고, 또 그 식당을 알아보기 위해서 다니면서 입지를 보고 주변에 있는 음식들을 비교해서 먹어보고, 이런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그냥 이렇게 편하게 그 베트남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. 저는 베트남 시장의 전체를 알 수 있는 전문가도 분명히 아니고, 부분적으로 이 소스를 통해서 외식업체들이 어떻게 베트남에 진출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는 하지만, 이런 부분들,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몇 가지 부분들을 알고 그 베트남에 진출하시면 훨씬 더 그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베트남 시장에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. 자, 그럼 오늘도 맛있는 하루 되세요.